안녕하세요. 기계제공학과 백창현입니다. 오늘은 그 글쓰기 작성법에서 실험 보고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그 실험 보고서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실험 보고서가 어떠한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갖춰가는지에 대한 그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험 보고서란 어떠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실험 보고서도 하나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논문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이제 학부생 이제 좀 고학년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대학원 뭐 석박사 과정을 거칠 때는 항상 이제 논문이라는 것이 항상 필수 요소가 되죠. 항상 졸업할 때는 그 논문이 항상 그 되게 중요한 그 리콰이먼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회지에 내는 이렇게 학회지에 내는 그냥 일종의 그런 논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 발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 같이 이렇게 하드 케이스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논문을 쓰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뭐 학술 발표든 아니면 학회지에 내는 논문이든 아니면 우리가 뭐 이제 석사 박사 때 학교에 제출하는 그런 논문이든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의 양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만 그 구성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서론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서론에서는 그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논문, 즉 연구 방향에 대한 이제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까지 어떻게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 내가 이제 쓰고자 하는 그런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그런 차별 포인트를 잡는 게 이제 서론 부분이고요. 그 서론 부분에서 분명히 기존 논문 연구와는 좀 다르다라는 그런 차별 포인트와 함께 그 연구의 목적, 내가 이 연구를 통해서 얻고자 함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그 연구의 목적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서론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이제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공학 논문에서는 이제 본론을 우리가 이제 연구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절트 앤 디스커션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를 제시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유의미한 그런 해석 결과를 이제 도출하는 게 이제 리절트 앤 디스커션 연구 결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컨클루전 결론. 내가 이 논문들을 통해서 어떠한 실험들을 했고 거기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찾아냈다는 거를 이제 컨클루전에서 좀 의미 있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요약 정리하는 거.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공학 논문의 그런 그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실험 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실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유의미한 그런 결과를 뽑아내는 거고요. 그 결과에 대한 또 어떤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 해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또 얘기를 풀어가는 거. 이게 논문이라는 게 유사한 과정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첫 번째 타이틀이 실험 보고서 일종의 논문이다. 그래서 실험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것이 아니라 실험 내용과 관련하여 본인이 이해한 바를 보고서에 잘 적용해야 됩니다. 논문도 하나의 글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인문학 논문과 좀 공학 논문이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공학 논문은 굉장히 조금 미사용으로 쓰지는 않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어떠한 원인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원인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또 나왔다. 그래서 어떻게 어떠한 그런 향상률이 있고 어떻게 증가했고 어떻게 감소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딱딱한 좀 이렇게 문어체로 좀 이렇게 쓰긴 하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실험 보고서도 뭐 정확성과 명료성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험 보고서는 아무래도 정확하게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원인 결과가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수집한 자료들, 실험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난 이렇게 생각해.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주관적인 판단을 개입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또한 이제 근거 없는 주관적인 판단을 최소화하고 명료하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각적인 자료를 적극 활용하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실험 결과를 기록할 때는 표나 그래프, 그림 등을 활용하여 한눈에 그 결과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험 보고서 작성할 때는요, 저도 이제 뭐 어떠한 과제를 할 때 항상 그런 연구 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노트에 항상 날짜 쓰고
기술자들, 뭐 항상 저만 실험하는 게 아니라 뭐 제 주변 동료들도 실험을 하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실험자도 그 실험자도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쓰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오늘 몇 월 며칠에 어떠한 실험을 했다. 그래서 표로 다 만듭니다. 근데 이제 항상 보고서를 뭐 쓰거나 논문을 쓸 때 항상 문제는 뭐냐면 그 완벽하게 우리가 이제 뭐 이러한 케이스를 이러한 실험을 할 거야라고 다 엑셀로 정리해 놔도 막상 또 실험하면은 그때 또 맞닥뜨리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일정대로 이렇게 잘 진행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정대로 진행하는 게 굉장히 좋죠. 그래서 표나 표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제대로 만들어도 그 뭐 1일부터 뭐 30일까지 표를 완벽하게 만들어 놔도 항상 거기에 쏙쏙쏙 들어가는 또 다른 또 실험거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엑셀을 정리해 놓고 거기에 다 기입을 하려고 해도 항상 또 그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수기로 또 이제 또 나름대로 이제 밑에다가 또 표를 만들어서 이런 실험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 노트를 만들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그런 결과들을 갖고서 우리가 결과들이 여러분들 뭐 실험하다 보면 뭐 30케이스는 기본이고요. 뭐 실험 하나 한다, 2개 한다, 3개 한다 이런 개념을 이렇게 아주 간단한 실험이 아니고요. 실험을 실제로 하다 보면은 500케이스, 1000케이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실험이 아니라 뭐 1000번 실험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걸 쭉 펼쳐놨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요? 그 1000개의 실험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 경향성이 보이나요? 절대 안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엑셀이라는 이제 엑셀 기능이 있죠. 엑셀에서 그래프 그리는 기능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엑셀에다 이제 우리가 엑셀 각 셀마다 이제 그 결과값을 다 집어넣고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이제 경향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한 경향대로 안 나온다면 다시 또 재실험을 해야 되고 제한성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래서 표를 만들고 그래프를 만들고 이제 그림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한눈에 그 결과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연구 트렌드, 우리가 결과의 그 트렌드가 나오고요. 그 결과가 제대로 지금 가는 과정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실험 보고서도 독자가 있습니다. 실험 보고서도 논문이 하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실험 보고서는 실험 결과를 혼자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유의미한 결과를 세상에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굉장히 이제 이거 독창성 있고 여태까지 해왔던 그 연구 트렌드에서 좀 더 이렇게 진보된, 어드밴스드된 그런 결과라면은 그 분명히 여러분들이 세상에 내세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혼자 보관하기 위한 글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독자가 한눈에 쉽게 읽고 실험의 그 목적, 그 다음에 결과 및 결론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간결하게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논문에 좀 관심이 있는 여기서 우리 학생들은 분명히 이렇게 논문을 읽다 보면은 어떤 것들은 너무 읽기 쉽기 편해. 너무 읽기 쉽고, 그 다음에 그 결과들이 눈에 보여요. 그런 눈이 있는 반면에 논문을 보다 보면은 아, 내가 아직까지 그 지식의 이해도가 떨어지는가? 그래서 보다 보면서 몰라요. 아, 너무 어렵다. 근데 나중에 좀 내공이 쌓이다 보면은 이런 논문은 별로 좋은 논문이 아니에요. 읽기가 어려운 거는 그쪽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보고서도 어렵다면 그 논문은 절대 좋은 논문이 수가 없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독자를 고려해서 쉽게 읽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성 과정 중에는 전공 학습도 중요하다. 뭐 실험 보고서도 논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쓸 때도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베이스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런 전공 학습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박사과정, 석사과정 때 논문을 쓸 때 당연히 학부 때 공부해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석사과정, 박사과정 때 또 공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연구 방향에 맞춰서 연구 진행을 하고요. 그 결과를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 예측해서 그런 표를 만들어서 내가 이러한 실험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떠한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케이스를 잡고서 결과를 도출해서 그런 유의미한 해석을 뽑아내는 거는 분명히 이 논문을 위한 어떠한 그런 전공 지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토론 및 결론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실험 관련 공부가 당연히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충분한 전공 지식이 있을 때에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해석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 기본이죠,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 이거 실험해, 이것서 결과 내태나봐 라고 하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실험 케이스를 잡고 어떤 결과를 여러분들이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거였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실험 보고서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는 실험 보고서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보고서 이제 구성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학부 때 제가 이제 레포트를 제출할 때마다 항상 레포트 제출할 때 학생들끼리 경쟁이 있어요. 누가 겉표지를 이쁘게 만드느냐에 대한 약간 좀 나름대로 약간 이거 미묘한 그런 신경전이 있는데 저도 그래서 그 학부 때 이제 들어오자마자 제가 이제 뭐 그때는 한글 파일로 제가 이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한 10년 좀 넘은 그런 레포트인데요. 지금 제가 봐도 참 이렇게 참 못 만들었네요, 여러분. 예, 한 15년 전 얘기라서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거 실험 보고서 구성을 잠깐 글자를 보면 여러분들 위에 이제 기계공학 실험, 레이놀즈 실험이라는 게 이렇게 타이틀이 써 있네요. 지금 공학 논문 실험 보고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 기계공학 쪽에서 하나의 예시문으로 제가 갖고 왔지만 이거는 뭐 전기전자나 기계공학이나 어쨌든 간에 실험 논문의 그런 구성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찬찬히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험 보고서 구성에서는 첫 번째 표지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깨알같이 글씨 써 있는 거는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한번 읽어 보아 드릴게요. 그 담당 교수를 써야 되고요. 이제 백창현 교수님이라 썼고요. 그다음에 학과, 뭐 기계제 아니면 전기전자, 뭐 다양한 학과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학번 쓰고요, 성함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담당 조교. 이 보고서는 이제 담당 조교한테 제출해야 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석박사 과정들은 이제 조교들이 채점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험 날짜. 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날짜도 적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실험 제목은 한눈에 실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이제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자 써야 되고요. 분명히 날짜 기록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실험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실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지식을 서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험 보고서 이제 구성해서 그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실험 목적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떠한 지식을 서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레이놀즈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레이놀즈라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뭐 아주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시냇가에서 보면 여러분들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죠. 시냇물이 이렇게 졸졸졸졸 흐르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졸졸졸졸 흐르면 거리 물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흐른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다 종이배를 올려놓으면 종이배 이렇게 일자로 쭉 가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뭐 빗물이 내리거나 하면은 좀 이렇게 물 양이 높이가 높아졌을 때 그런 계곡에서도 비가 많이 내린다면은 분명히 이제 그 물량이 많아져서 그때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를 때는 여러분들 어떨까요? 좀 더 속도가 붙겠죠? 그럼 속도가 붙으면 물이 그대로 일자로 가진 않아요. 어떻게 되냐? 거기서 이제 물이, 그래서 유체가 해석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물이 흐를 때는요, 졸졸졸졸 흐를 때는 이렇게 일자로 흐르다가 좀 더 이렇게 유속이 빨라지면은 그때부터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천위 상태, 아니면 터뷸런스, 난류 상태로 가요. 그래서 그때는 유체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보텍스가 생기면서 물 속에서 이렇게 소용돌이가 생기면서 막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배 위로 배를 올려면 배가 막 빙글빙글 돌고 해가면서 이렇게 막 전복되고 하죠, 여러분들. 예, 그런 현상. 그래서 물이 졸졸졸졸 흐르다가 어느 순간에 졸졸졸졸 이렇게 일직선으로 흐르는 게 이렇게 흐트러지는 그 중간에서 그 흐트러지게 되는 그런 물의 유속, 물의 속도는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게 바로 레이놀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작지만 뭐 이거 다 이해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그 글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험 목적은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레이놀즈 수를 구하고자 한다라는 게 이제 실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페이지에서 제가 위에 실험 목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실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론적 배경하에서 실험 결과가 설명될 수 있는지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지식을 여기서 얻어야 될까요? 분명히 레이놀즈라는 그런 숫자, 유체가 일직선에서 이렇게 꾸불꾸불 바뀌게 되는 그런 유속에 대한 그런 해석을 하는 게 레이놀즈 넘버라는 건데요. 그 레이놀즈 넘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이제 뭐 기계공학 쪽에서 연료체 쪽에서 과목을 들은 학생들은 분명히 레이놀즈 넘버라는 게 뭔지 알지만 이제 뭐 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레이놀즈 설명드렸지만
그런 어떤 이론적 배경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실험에 사용되는 그런 과학적인 원리나 그 다음에 그런 식 그리고 대한 그런 개념에 대한 정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어떠한 실험을 하려면은. 그래서 이제 뭐 실험 보고서 구성은 실험 장치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적을 알고서 그다음에 이론적 배경을 안다면은 그럼 어떠한 우리가 실험을 하고자 하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실험 장치는 무엇인가? 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실험에 사용되는 장치나 그다음에 각부 명칭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말했죠. 물이 흘러갈 때 물이 이렇게 흔들려서 바뀐다고 했죠. 그 실험을 우리가 이제 가시화해서 눈으로 봐야 돼요. 시냇물 보면 물이 일지로 흐르는지 아니면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서 흐르는지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시각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험 장치를 분명히 만든 거겠죠. 여기 동그란 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그란 관이 있고 거기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흘러가게끔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런 잉크액을 넣는 거예요. 잉크액을 넣으면은 그 잉크액 따라서 물이 이렇게 일자로 쭉 흐르겠죠. 그러다 속도가 좀 더 빨라지면은 그 잉크가 흔들리면서 뺑글뺑글 돌면서 흘러가겠죠,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가시화하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또 실험을 해야 되는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설명드리면은 물이 졸졸졸 흐르다가 빨리 흘러야 돼요. 그럼 유속을 분명히 제어하는 어떠한 그런 부분이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잉크액을 어디서 어떻게 떨어뜨려야 될까? 어떻게 떨어뜨려야지 과연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걸 우리가 가시할 수 있을까? 이런 실험 방법. 근데 이것도 분명히 어떤 매뉴얼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험에 필요한 어떠한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한 그런 실험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보고서 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하라고 실험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부생들이 그런 실험을 할 때 조교들이 옆에서 그걸 또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정말 그 매뉴얼대로 실험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평가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매뉴얼대로 실험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항상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는 거, 제가 이제 이걸 실험하는 걸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물이 졸졸졸졸 흐를 때는 지금 여러분들 그 그림 보시면은 저랑 같이 동영상 보고 있으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여요. 지금 희미하게 검은색 일직선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네요. 여러분 보이네요. 근데 유속이 만약에 빨라지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기서 막 틀어지죠? 이렇게 소용돌이가 뺑글뺑글 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여요. 속도가 더 빨라지면은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일자로 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글동글 흘러가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쭉 퍼지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이런 동영상을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실험하면서 그때 이렇게 틀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또 유속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실험 결과표를 여기다 이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페이지를 보면 표가 있으면은 세로가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네 번째 케이스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그 유속,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실험 결과를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는 그런 란이 생겨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를 만들어서 거기다 하나하나 수기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학부 때는 그냥 옆에다가 이런 테이블이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만 실험해가지고 다 이거 적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당시 때는 노트북이 굉장히 비싼 거였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실험 실습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PC 갖고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요즘 학생들은 좀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패드 켜놓고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다 이렇게 수기로 다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다 이렇게 다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제 다 이제 패드로 이제 사진 촬영도 하고 동영상 찍기도 하고 다 이게 조금씩 좀 이렇게 결과를 이렇게 어떤 실험 결과를 작성하는 그런 방식들이 IT 기술 개발과 함께 이렇게 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여기서 이제 결과 및 고찰을 볼 건데요. 실험 결과는 이론적으로 타당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배웠는데 이 이론에 맞춰서 실험 결과를 했어요. 그럼 이 이론적 배경 하에서 어떤 결과가 맞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론적 배경이랑 이론적 그런 지식이랑 정말 다르게 나온 결과라면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다시 재실험을 해야겠죠. 그래서 실험 결과는 이론적으로 타당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고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이렇게 실험 결과를 이렇게 적는 거를 이렇게 친구한테 맡길 때가 있는데 저도 뭐 마찬가지요.
빨리 실험하고 빨리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거 실험은 빨리 끝나는 대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하면 조교님께 우리 다 했으니까 빨리 나갈게요 하고서 이제 나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거죠. 그래서 막 대충 적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글자가 나중에 이제 숫자가 제대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항상 경향성이 항상 이렇게 틀리게 나오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그래프와 표를 활용해서 그 결과를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이제 결과 고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실험을 압축적으로 간략히 설명하고 그 결과를 통해 획득한 핵심 내용을 제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험 결과를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론적 어떠한 그런 식에 대입했을 때의 값과 실험했을 때의 값이 좀 차이가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식과 어떤 실험 결과값이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값과 실험값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오차 발생을 우리가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이론 대비 이론을 기준으로 해서 실험 값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오류 및 오차 발생 원인을 항상 분석을 해야 돼요. 너희들이 공부했던 그 식에 대입했을 때랑 너희 실험에서 나타난 그 결과값이 왜 다른가? 분명히 문제가 있죠. 사람이 수기로 작성하면서 체크하는 거에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 실험 장치 자체에 어떠한 실험 장치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실험에서 그런 배운 이론과 관련된 기기에 대한 그런 기계 장치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가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항상 이런 결과 고찰에서 항상 그 점수 배점이 항상 높은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너희들이 얼마만큼 이런 지식을 통해서 이런 결과값을 도출했고 그런 그 차이가 발생하는 그 원인을 제대로 찾아내는 것이, 그다음에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이제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또 이제 써야 되는 건 참고 문헌을 항상 잘 써야 돼요, 여러분들. 저도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실험 보고 작성법에 대해서 저도 어디서 인용한 것들이 있는데 분명히 저도 항상 참고 문헌을 잘 기입을 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최초 이런 작성법을 작성한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지적 재산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인용한 도서 및 논문의 제목,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쪽수 등을 정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로 이제 이게 실험 보고서의 이제 구성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참고 문헌을 저도 이렇게 항상 작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글쓰기 컨설팅 그 실험 보고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